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일부 임명한 것을 두고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입니다. 이르면 오늘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직 대통령 체포나 구속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점에게 의혹이나 시비거리를 남기면 안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인 게 네. 첫째는 이제 공수처가 과연 이게 내란 수사권이 있는가? 이건 계속 의혹이 제기돼요. 본인들도 직권남용만 수사할 수 있다. 근데 관련 사건이 있다. 근데 직권남용도 수사한 적이 없잖아요. 관련 사건이라는 게 대통령을 수사하다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수사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관련 사건 운운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더군다나 이게 관련 사건 안 된다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강백신 검사 탄핵할 때 그때 왜 검찰에서 관련 사건으로 명예훼손 사건인데 이재명 그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할 때 우리 김만배 씨 그때도 문제 삼았잖아요. 따라서 이제 한 점 의혹 없이 하려면 경찰이 해야 돼요. 경찰이. 그리고 이게 필요하면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공처가 하는 게 저는 벌써 시비거리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논란거리를. 자, 두 번째 영장도 그래. 공수처는 이제 원래는 중앙지법에서 이제 전속 관할을 합니다. 네. 공처가 이제 기소를 제기하면 다 중앙지법으로 가요. 그다음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 이번 사건 그렇죠? 그러면 중앙지검으로 이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영장도 지법에 하는 게 맞죠? 이제까지 모든 공처는 중앙지법에 했어요. 이게 원칙이야. 네. 근데 원칙을 두고 예외로 물론 이게 주거지가 용산이니까 주거지가 서부지만 이거는 예외인데 왜 아무런 중앙지법에 사유도 없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서부로 가느냐. 거기에 법원장이 정계선 이번에 된 분, 그다음에 영장 담당은 우리법연구회 이런 게 의혹을 남기잖아요. 제 말은 이게 한 점 시비거리를 안 주려면요. 경찰이 중앙지법에 하는 게 원칙이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공처는 상당히 논란거리를 준 거는 분명하다 봅니다. 예.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논란이 없는 집행이 하려면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과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영장 발부 청구한 지법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관할의 문제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영장이 발부된 여러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논리가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법원이 어떻게 가르마를 탔느냐. 기본적으로 검찰은 부패, 경제 등의 수사에 대해서만 개시권 갖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되지만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는 게 맞죠. 공수처도 직권남용 수사권 있지만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는 거 맞습니다. 다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정돼 있으니까요. 다만 수사기관으로서는 한 사건을 하다가 그것에서 파생되는 그것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됐는데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왜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내란죄로까지 수사를 했느냐. 법원이 가능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이 내려졌어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직권남용은 굉장히 법정형이 내란죄에 비해서는 미비합니다. 그러면 정말 꼬리가 되는 수사가 몸통을 오히려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특검을 받아야 됩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권에 관할 문제가 없는 수사 주체는 일단 경찰이고요. 지금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공조본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검찰이 기소한 거는 똑같은 문제가 아마 지금 피해자들의 태도를 보면 본 공판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질서 교통 정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특검인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공수처에서 왜 영장을 쇼핑하듯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냐? 왜 했냐면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 31조를 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방법원이 전속 관할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요. 공수처가. 그러면 일반 관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한남동 관저에 살고 있죠. 거주지에 대한 이 포섭하는 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관할 부분부터 다투기 시작한다? 시간 끌기, 저항하는,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그런 한 단초를 이미 수사 전부터 보여주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근데 네. 이게 그냥 서부로 간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이 사건은 이제 기소권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 공처가 수사를 하고 나면 중앙지검으로 넘기대요. 그럼 법에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에 대응하는 게 중앙지방법원이죠. 근데 왜 중앙지법을 안 갔느냐? 이게 의혹이란 말이에요. 중앙지법의 영장 담당이 대부분 남청규 판사가 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김용현 장관 영장 발부할 때 직권 남용 가지고는 내란을 못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그럼 이게 왜 영장을 발부했냐? 이게 경찰 관련 사건은 경찰 관련은 검찰이 수사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이 관련돼 있잖아요. 이 논리로 김용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중앙지법으로 가면 분명히 영장이 기각될 거다. 이래서 이게 편법으로 서부로 갔는데 근데 서부에서 집행해도 다시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돼요. 어차피 그러면 중앙지법에 또 이 재판은 무조건 중앙지법이 합니다. 서부에서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영장만 서부에서 받고 재판이나 수사는 이게 다시 중앙지검과 중앙지법 오는데 이게 납득이 되겠죠.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에 영장하면 기각될 것 같으니까 판사 성향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법 연구회나 다게 성향이 그러니까 특히 정계선 이번에 재판관이 법원장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의혹을 왜 남기느냐 말이에요. 이걸 법조계에서는 영장을 쇼핑하느냐. 지금 모든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이런 의혹을 왜 남기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짧은 반론.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공수처법에 본인들이 기소권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일반 관할로 갔다 온 부분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쇼핑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서부지방 판사는 뭔가 영장을 내주고 중앙지법 판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까? 이건 사법부를 굉장히 신뢰도를 국민들께 낮추는 거예요. 이런 걸 사법부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지금 국민 앞에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온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네. 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와중에 체포영장 발부된 지 이제 사흘째입니다.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한데 6일이면 월요일이죠. 그러면 주말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르면 오늘, 내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은 언제쯤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원래는 이게 제가 처음에 예상은 내일 3일, 3일이 유력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민노총의 그 제가 그 선점으로 보니까 3일 날 본인들이 관절을 열겠다. 관절을 민노총이 열겠대요. 관절을. 제 말은 그때 공처가 협조해서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제 모르죠. 토요일, 일요일에 워낙 많은 양측의 국민들이 나오잖아, 집회가. 네. 근데 그 실제 광화문에서 그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따라서 이제 워낙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을 피한다면 뭐 저는 오늘 내일인데 특히 내일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예.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너무 기한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는 공처가 지금이라도요. 네. 손 떼고 경찰에 이첩해서 경찰하고 이제 대통령 측에 협조하고 안 되면 그 경찰을 계속 안 가면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체포영장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 절차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영장 기한이 뭐 지났다 해서 또 발급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너무 무리하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봐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어디 수준까지 밑바닥을 보여주실 것인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지금도 현직 대통령이세요. 그러면 대통령의
대통령이 본인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당연하지만 이런 충돌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게 정답입니다.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숨고 공수처가 잘못했다. 관할도 없다. 수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게 타당한 지금 논거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잡아가지 말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어느 시간까지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미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런 법정형이 높은 범죄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당연히 기계적으로 높다라고 판단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다툼의 여지도 매우 법리적으로는 적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잘못됐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그것 자체로 문제지만 이거 대한민국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더 떨어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의 일말의 지도자로서의 양심이 있으면 이런 물리적 충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내고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려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좀 한심하다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체포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군사상 비밀 장소, 또 공무상 비밀 물건의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강제 수사를 그동안은 거부해왔는데 영장의 이 부분을 또 예외다라고 적시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 110조 형소법 네. 군사상 비밀 장소는 이제 그 책임자 허락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 이번에 수색영장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죠. 그다음에 이거 110조는 이제 공무상 비밀일 때 수색, 압수수색 제한되는 이게 법에 있는 형소법이에요. 법에 그냥 판사가 적용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민법이 있다, 형법이 있다. 그러면 이게 판사가 형법 살인죄가 있는데 당신은 살인해도 이게 살인죄 적용 안 할 테니까 살인해도 돼. 이렇게 하면 이게 판사가 법 위에 있습니까? 즉 예외 조항을 두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법에 군사시설은 수색 못한다고 돼 있는데 판사가 이걸 어떻게 배제하죠? 판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판사가 법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저는 법조문이 국회에서 만든 법조문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죠? 그냥 군사시설이면 제한되는 거지 수색이. 이걸 어떤 영장에는 군사시설도 압수수색하고 있고 어떤 영장은 못하고 이게 판사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런 권한까지도 판사한테 우리 줬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한 명의 판사예요. 뭐 대법원 전화배치도 아니고 한 명의 판사, 우리나라 판사가 몇천 명 있는데 나는 이게 이 법을 어떤 영장에는 이 법 적용해서 군사시설도 해. 어떤 법령 이거는 적용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법에 정해진 거는 법일 뿐이에요. 그 법을 판사도 법을 따라야 됩니다.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판사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서 변호사님 말씀은 현행 규정이 있고 법령이 있는데 그것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판사가 썼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판사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쓸 리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해당 체포영장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발부된 체포영장은 대단히 간이한 사실이 들어가 있죠. 그 요건 사실만 거의 설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0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일단 수색을 할 때 국가 보안 시설은 국가 기밀이 많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인하에 수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요. 거기에 예외 조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 자체가 있습니다. 판사는 거기에 방점을 찍은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왜 넣었을 것인가? 넣은 거에 문제라는 그런 주장에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 사건 자체가 대단히 예외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형사사건 할 때 저희 피의자들, 저희가 대리하는 이런 의뢰인들이 체포영장의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지만 수사는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몰래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한테 당신 체포할 거야 알려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환장을 2번 보냈는지 3번 보냈는지 다 문서로 남게 되고 그러면 언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지가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부분이 실시간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시간 끌다가 갑자기 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 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의견서에 110조, 111조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판사가 영장 발부를 할 때 양쪽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어떤 설실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런 수색에 대한 예외에 다시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그게 어떻게 판사를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부적절합니다. 네. 그렇다면 경호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응하겠다, 아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불응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공처에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네. 오히려 뭐 문을 갖다가 지금 다 이게 문을 다 우리 잠궈놨잖아요. 문을 갖다가 안 여는 것도 이게 공무집행 방해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처벌하겠다. 이런 게 뭐 포고문도 아니고 협박문도 아니고. 근데 공수처장도 저는 그래요. 공처도 이게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공무집행 방해 뭔지 알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희 집에 경찰이 누굴 체포하러 왔어요. 근데 문을 잠궈놓고 이게 안 열어줘요. 비밀번호도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공무집행 방해입니까?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때리 패거나 폭행 또는 협박 이런 게 공무방해예요. 근데 단순하게 문을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준다. 이게 공무방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법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공무방해를 그렇게 넓힐 수 있습니까? 누구나 문을 잠그고 문 안 열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체포하러 왔는데.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도 제 말은 본인들에게 문을 다 잠그고 안 열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중 삼중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 심판과 관련하게 수사권이 있는지 가처분도 신청해놨잖아요. 그 결정도 기다려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볼 때는 이게 군사시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색영장 집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색을 해야 체포를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경호처는 경호처법을 따르면 됩니다. 로마에서 로마법 따르듯이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따르듯이 경호처는 경호처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경호처가 단순하게 체포에 협조 안 하고 경호처의 의무를 다 안 돼서 이걸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처가 공무는 아주 부적절한 법에 안 맞는 공무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능동적인 방해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는 때리 패야 된다니까. 폭행이나 협박. 단순하게 문을 안 따줬다 해서 공무방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걸 떠나서 군사시설 지역이고 네. 경호처는 경호처법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본인의 법에 따라서 법 해석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 해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법 해석한 거예요. 거기에 먼저 우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경호처는 대통령이 명예에 따르는 게 맞죠. 여기에 대한 얘기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병이 아닙니다. 경호처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호처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위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도록 경호처법에 되어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해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고 문을 잠그고 농성 형태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 협박이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근 게 폭행 협박에 해당할 것인가는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 안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도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왜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법적 근거 없이 막아섭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해서 경호처는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병이자 용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경호처 공무원들이 형사처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 박탈당합니다.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공무집행 방해든 권리 행사 방해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공무집행 방해는 구속기소가 원칙이라고 검찰이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당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게 경호청 공무원들의 이익에 나아가서 경호처 자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구성원들이 생각할까요? 선택 현명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팽팽하잖아요. 만약 근데 수동적으로 해서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러면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영장의 집행이란 건요. 범죄자가 도피하고 피신하고 그것을 막겠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대한민국 공권력이 아닙니다. 공권력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수긍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예, 근데요.
지금 조심할 게 그 경찰 기동대를 뭐게 동원하겠다 이랬잖아요. 이것도 이게 불법입니다. 경찰 기동대도 이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뭐 대간첩 작전이나 예를 들어 이제 뭐 민노총이나 또 이제 보수 국민들이 충돌한다 이런 게 질서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경찰이. 근데 경찰 기동대가 사법 경찰관이나 검사의 영장 집행을 직접 도와주는 이거는 이게 직무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영장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게 법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경찰 기동대가 공처의 명에 따라서 영장 집행에 직접 나선다. 이러면 이게 경찰 기동대 법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공처 자체로 이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몇 명 될까요? 검사 몇 명 될까요? 제가 보기에 경호처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 데리고 가겠다 이건데요. 아마 경찰에서도 제가 알기로 우리 직무 범위를 잘 이렇게 법적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어느 편에 공처 편을 들어서 영장 집행까지 도와줄 법의 근거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경찰 기동대가 법적 근거를 제시 못하는 이상은 질서 유지 이상의 역할에서는 안 된다 봅니다. 공수처 인원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동대를 사용할 것이다. 네. 근데 기동대 사용하는 것은 규정이 없다. 아니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법에 다 규율하지 못한 부분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장 집행이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검찰의 지휘하에 사법경찰 관리가 이 부분을 실제로 단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을 준용하면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나가는 건 법적 근거가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실무에서 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본인을 향한 영장은 그것의 예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 주장이 끝까지 관철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형사사건, 많은 사건에서 이 부분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아주 지연 말단적인 것부터 다투기를 의뢰인이 원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될 때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그런 선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딱 그래 보입니다. 근데 그 사법경찰관이라는 거는요, 우리 경찰도 그 행정경찰이 있고 사법경찰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찰 중에 그 사법경찰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국수본 소속이 아예 틀려요. 그런데 경찰 기동대라는 게 옛날에 이게 사법경찰관이 저는 아니라 봅니다. 네. 사법경찰관은 수사하는 데인데 기동대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법경찰관을 몇 명 데리고 가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동대 자체는 주로 이게 대테러나 대간첩하는 특수 임무가 법에 한 5가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일반 사법경찰관 동무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경찰 기동대가 동원되지 않으면 집행까지 불가능하게 하는데 사법경찰관의 경찰특공대는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탓을 하고 아주 이 작은 부분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국민들이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였습니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한테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대국민 담화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좀 해석을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러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게 억울한 심정이겠습니까? 내란 지금 아무데나 우리가 내란 아무데나 하지만 내란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하나가 있는 게 내란 판례가요. 전두환 노태우 판례는요. 그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안사령관 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란한 보안사령관이에요. 실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계엄 많이 했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유신 때부터 계속 계엄했잖아. 근데 그때도 계엄 요건이 다 맞았나요? 아니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적법하게 국회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아예 계엄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래도 내란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계엄 해제라 요건이 안 맞다. 또 이렇게 대통령 독재자 물러나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보고 계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볼 때는 비상사태는 아니다. 요건이 아마 해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내란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고. 제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계엄 때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그때 4.45 계엄 계엄 다 봤는데
거기에 내란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내란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목적범의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 우리 해방 이후에 뭐 대구 북동이면 대구 지역에 완전히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버리는 대구 폭동 있잖아요. 이렇게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전하는 이게 내란의 본 목적이에요. 뭐 옛날 홍경래의 난처럼 궁예나 견인의 난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면 국헌문란 다 내란을 하면요. 그러면 이게 국회는 헌법 질서를 다 지킵니까? 헌법 질서를 조금 어기면 다 내란입니까? 내란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폭동. 이게 내란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뭐 국회를 좀 무력화했다. 그것도 팩트가 밝혀진 것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내란 운운하니 목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은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내란 이야기에 노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헌재 문제 판단을 받아보고 헌재에서 이게 뭐 내란이다. 이러면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니까. 네. 그럼 그 이후에 수사는 또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헌재 판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즉 내란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 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즉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걸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엄은 정확하게 헌법에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대한민국 비상 상황에 가동할 수 있는 겁니다. 2024년 12월 3일 날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중인 상황이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국한 물론 목적의 폭동이라는 건 판례가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한 지방의 이 평온을 위해할 정도의 그런 유형력의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총을 장착한 군인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갔죠. 이런 걸 폭동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평화라고 합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건이 이미 들어맞는다. 또 절차적으로는 요건을 다 지켰습니까? 헌법의 82조를 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헌법에도 문서로서 하도록 돼 있죠. 했습니까? 아예 국무위원들이 국회 나와서 실토했죠. 국무회의라는 건 없었다. 국무회의라는 건 전두환 씨도 최소한의 요건은 지켰던 겁니다. 부기한 국무위원들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다고 하죠. 그때 부기를 요청하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부터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국무위원들이 따라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따랐을 때 그 계엄은 선포돼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선포가 됐죠. 그리고 이 사령관들, 현장에 있던 사령관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괜찮아. 제2, 제3의 계엄 내가 또 선포하면 되니까 다 끌어내. 도끼로 문을 부수고 4명이 1명씩 들고 나와라. 이런 부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쳤습니까? 아니면 발전시켰습니까? 정당화되는 행위라고 지금 주장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생각한다면 본인의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마음은 감사히 받겠지만 자제해달라, 돌아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지도자의 자세 아닙니까? 어떻게 본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달라고 어떤 사태가 어떤 폭력 행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사실상 종용하고 방치합니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요, 전시하고 사변만 계엄할 수 있으면요, 우리나라의 역대 모든 계엄 다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전쟁 난 거는 6.25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6.25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계엄했잖아요. 이게 다 불법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은 뭐 전쟁 나가 계엄했습니까? 그때 학생들이 집회하고 학생들이 데모하며 계엄했어요. 그때 부마 사태 이런 거 다 계엄했잖아요. 제 말은 그럼 계엄 요건이 다 맞나요? 근데 계엄 요건이 안 맞죠. 왜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라고 그러잖아. 계엄 안 맞잖아요. 근데 내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독재 물러나라 또는 계엄을 해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죠. 근데 제 말은 그리고 이번에 저도 이번에 계엄 요건 다 안 맞다 본다니까요. 계엄 요건 안 맞으면 계엄 해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란이 노느냐고. 지금 또 보세요. 민주당이 조금 전에 저 앞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지켜야겠다고 자발적으로 놓은 사람들 고마워가지고 대통령이 메시지 했잖아요. 여기 평화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내란 선동한다고 아무데나 내란 이게 정치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데 법적으로 이걸 내란했다 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내란이냐 그리고 이 계엄이 적법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와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쭙게요. 지금 워낙 지지자들이
두 분처럼 팽팽하게 갈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관저 앞에도 모여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혹시나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지지자들 간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충돌 가능성. 그런 게 진짜 그거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은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돼요. 경찰은 집행에 관여할 게 아니고 네. 어떤 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이제 그 보수와 진보 국민들 사이에 충돌이 없도록 여기에 경찰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로 이게 그 충돌로 뭐 예를 들어 이게 유혈 사태나 불상사가 생기면 걷잡을 수 있게 대한민국이 둘로 이게 분열돼가 걷잡을 수 있는 혼란이 옵니다. 근데 이 혼란은요 진짜 계엄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계엄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군인들 누가 계엄하겠어요? 이제 계엄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이 대혼란이 오면 누가 막을 거냐고. 제 말은 오늘 어떤 일이 불상사가 없도록 공처도 이게 조심해야 되고요. 경찰도 그 불상사를 막는데 역할을 해야지. 대통령을 자꾸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지금 헌법재판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체포 구금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리하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물리적 충돌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다시 메시지를 내야죠. 자제해달라. 본인 지지층들이 지금 들어눕고 못 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조기까지 동원했는데 한미 동맹은 누가 훼손했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대단한 판단착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탄핵 가결됐을 땐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성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그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훼손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을 믿고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자기를 위해 싸워달라. 나도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자세입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을 자제시키고 본인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대외 신인도를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불확정성을 제거하는데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하야하는 게 맞지만 하야를 할 용기나 의지가 없다면 지금 최소한 수사기관에는 두 발로 걸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왜 탄핵에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불응하면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보다 훨씬 더한 거죠. 지금 여러 사실상의 트집을 잡으면서 사법부를 개인 판사를 비난에 가깝게 비판하면서 변호인단을 동원해서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은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더 어려워지고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일간지들에서 탄핵 피하려다가 계엄의 늪으로, 계엄의 바다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 미래세대가 보수정당, 보수진영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교과서에서 보던 계엄을 현실에서 목도했습니다. 이렇게 난입되고 국회가 유린당하는 현장을 우리 미래 세대가 목도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인 분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반성도 없다. 이 염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출두하십시오. 네.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을 하고 오늘 취임식 열고 업무가 시작됐죠. 뭐 여당은 여당 입장대로 이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야당이나 뭐 국회에서도 왜 한 명을 더 추가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좀 팽팽하게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양쪽에 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된 겁니까? 본인은 이게 최상목 장관은 한덕수 대행하고 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 했죠. 근데 권한 대행은 200석이냐 151석이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은 200석이다. 네. 근데 우원식 의장이 151석이 돼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탄핵 가결이 안 된 거예요. 권한 대행은. 근데 탄핵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한 대행이 심판하고 가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가처분은 빠르면 이게 1주면 나옵니다. 1주면. 자, 그러면 이게 최소한 며칠도 못 기다립니까?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이 결과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보고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지 안 할지 정도는 지켜보고 결론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면 200석이라가 복귀하면 그럼 이게 2명 임명한 건 뭐가 됩니까? 오늘 임명장 준 거는 무효입니까? 아니면 이게 유효입니까? 이것도 이게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어요.
왜? 가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한덕수 대행의 최소한 가처분 정도 결과는 보고 해도 민주당이 그 사이에 탄핵할까요? 한덕수 대행이 가처분을 보자는데 일주일 이거 보고 하자는데 그 사이에 탄핵할까요? 저는 안 한다 봅니다. 따라서는 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에게 권한대행은 조심스럽다 권한 행사가 일어났고 2명만 또 이게 팩트도 안 맞아. 여야 합의한 게 한 명 한 명은 아니잖아요. 그때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도와주기로 하고 2대1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한 명 한 명만 합의됐다고 마흔에가 또 합의 안 됐대.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가 팩트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도대체 뭐 어떤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쪽 저쪽 다 납득이 안 되는 이런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일 때는 정론으로 법리에 따라서 법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선 9명 몫이 있는데 333으로 돼 있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 국회 추천 몫에 3명이 있습니다. 국회든 대법원장이든 다른 기관이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가 왜 안 됐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리가 일정상 국회 추천 몫을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영상까지 남아 있습니다.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걸 두 글자로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건 대단히 자의적인 판단인 거죠. 그럼 3명에 대해서 2명만 임명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상 유지에 머무는 거죠. 권한 대행의 이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 그 직분은. 그런데 전형적인 현상 유지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은 그냥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이런 경우.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합의가 됐고 마은혁 재판관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그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죠. 국회의 표결권을 굉장히 침해한 겁니다. 합의가 이미 되기도 해서 국민의힘 추천 못까지 마침표가 찍혀졌던 거 아닙니까? 청문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 표결까지 거쳤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 가르듯이 편의적인 해석을 하고 그 결론을 낸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 몫에 임명관이 임명된 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분란의 소지를 법리에도 맞지 않고 여야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이런 선택을 한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양쪽이 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도 빨리 임명해달라. 그리고 하면서도 이제 쌍특검 역시도 또 통과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뭐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뭐 상황 변화가 없으니까 최상목 대응독에 뭐 임명할 명분이 없잖아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니까. 본인이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으니까. 예. 네. 뭐 그런다면 이게 뭐 탄핵밖에 방법이 되겠습니까? 뭐 민주당이 탄핵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뭐 민주당이 더 잘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저는 이런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탄핵할 때도 이게 될 때까지 매주 하겠다 그랬잖아요. 기후제식 탄핵으로 무한 탄핵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 보수 진보를 떠났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십시다. 그때 탄핵 표결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부결되면 또 일주일 뒤에 또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하고 될 때까지 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제 말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중요한 표결은요. 노무현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 번만 합시다. 앞으로 이게 똑같은 사유로 대통령 탄핵이 부결된데 계속 협박하거나 어떻게 해서 계속 매주 하겠다면 나라가 이제 대통령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건 진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때요. 네. 이거 한번 부결됐으면 그래서 끝내야 된다 봐요. 제가 보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부결되면 부결된 걸로 끝나야지. 그럼 노무현 대통령 될 때까지 매주 하겠다 당신 이러면 이게 나라가 끝까지 대립하고 분열할 거 아닙니까?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번째입니다. 아무리 의석이 많다 해서 될 때까지 또 거부하면 또 한다. 그럼 이게 임기 내내 이거만 할 겁니까? 네. 나라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제 말에 한번 표결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걸 또 하니까 진짜 이게 우리 정치를 왜 이렇게 저는 몰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지금 헌법재판관 한 명의 임명을 추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왜냐하면 중간에 변화가 없으니까 네. 특검법 역시도 또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안 하게 되면 정말 탄핵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은 유동적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줄탄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비상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라고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자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탄핵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헌법재판관 문제가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됐지만 한명을 안 한 건 사실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너무나 저촉이 되는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인용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는 만약에 인용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법정의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권한대행을 그대로 두는 거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있는 거죠. 지금 법률안 관련해서도 이게 왜 계속해서 공전하면서 됩니까? 본인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수차례 행사한 대통령이 역대 있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탄핵했습니까? 내가 힘이 닿으면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선거의 중립성을 해쳤다고 탄핵에 이르렀었습니다. 지금 비교 자체가 되기나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당연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국면을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도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말 그대로 현상 유지에 국한되거든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매우 적극적인 행사입니다. 본인이 그 부분을 행사했다는 거 사실 헌법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더더군다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본인은 어떤 신분입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계엄 과 관련한 쪽지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고 이런 입법 비상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라는 쪽지를 받고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바 F4 금융당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것이 이행을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계엄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 경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였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데 본인도 관련된 부분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상당한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정치가 계속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작금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불리하면 사법부한테 좀 잘해라, 공정해라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이번에 또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판결 그동안 왜 이렇게 너그럽겠냐라고 또 공격을 하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그 선거법 있죠. 633이죠. 이건 가행 규정이죠. 6개월, 3개월, 3개월. 예, 가행 규정이죠. 네. 근데 해야 된다. 1심에 얼마 걸렸냐면요.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2년 2개월. 그다음에 위정교사 있죠. 진짜 녹취록이 있는 그 간단한 증인이 검찰 증인이 둘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1년 4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요. 그냥 신문 기사 가지고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김용현 장관부터 사령관들 또는 경찰청장 다 불러서 신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이게 체포조나 끌어내는 게 진짜 있었는지 정의만 해도요. 보세요. 김용현 장관, 조지호 청장 외에도 뭐 여인의 방첩 사령관부터 수방사령관 이진우 많잖아요. 이거 신문 다 하는데 저 깜짝 놀란 게 뭐 2, 3개월이면 된다. 1, 2개월이면 된다 이래요. 그게 왜? 4월 18일을 맞춰놨는 거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잘못됐잖아. 특정인의 퇴임을 맞춰놓고 거기에 심리를 껴맞춰. 졸속이든 뭐든 그때까지 이래서는 안 되죠. 심리를 적법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하고 재판관이 바뀌면 또 충원하고 이게 맞잖아요. 판사가 언제 바뀌니까 그 사이 이재명 대표 재판 다 끝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 말은 왜 이렇게 저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2년 2개월 간단한 게 그게 훨씬 내란보다 간단하잖아요. 탄핵보다. 그게 2년 2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권성동 대표가 이게 3개월인데 2심하고 3심이라도 3개월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죠. 왜? 모든 정인 50명의 정인이 1심이 다 나왔잖아. 이제 정인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무조건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6개월 내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선거법은 끝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네, 사실 공직선거법
재판이든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든 여당 권한대행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633 원칙이란 게 있죠. 그러면 2월 15일은 또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항소부에 기록이 넘어간 게 12월 초인데요. 왜 임의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서는 그 기한 아래 끝내라고 하는 겁니까? 이 재판 복잡한지 간단한지 기본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 사건이 병합이 됐거든요.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한 사건명에 있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병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알아서 할 겁니다. 대법원장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 동인이 사법부로서도 없는 겁니다. 시간을 끈다 어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끌려야 끌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그 절차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특정 재판관의 임기를 염두에 두고 오히려 임기를 염두에 둔 건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왜 시간을 끌려고 합니까?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8명 겨우 채워졌는데 2명, 6명. 6명으로는 원래 헌법재판소법에 7명이 심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미지수인 겁니다. 헌법재판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6명으로는 이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가처분으로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은 됐지만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실 악용하는데 사법부가 거기에 동원되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는 게 이게 맞는 사법정입니까? 그렇지 않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헌법 유지적인 그런 관점에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할 때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청구인의 위치가 헌정 질서의 위치상에서 굉장히 중요할 때는 빨리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딱 이런 경우인 거죠. 대통령보다 헌법 수호 의지가 더 강력해야 되는 직분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개헌보다 더 큰 사안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속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너무나 법리에는 맞는 부분인데 그것이 온당하고 정치적이라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헌법재판소를 비난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가져야 될 품격도 아니지만 자세도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겁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까지 시간 보겠습니다. 한 2분밖에 없는데 동아일보부터 먼저 볼게요.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부터 29일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후보 이번에 적합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39.5%,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오세훈 후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수에서는 한 8%대가 나왔고요. 중앙일보로 또 넘어가 볼까요? 중앙일보는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전국 18살 이상 1,006명 대상이고 이재명 대표가 35%, 역시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오세훈 후보가 1%대 한 자리대 호감도를 나타내고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전국 18살 이상 1,020명 조사 결과고 아래와 같습니다. 좀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한 30%대가 나오고 이 보수 쪽에서는 한 자릿수가 나왔어요. 뭐 합쳐도 이제 거의 뭐 비등비등하기에는 약간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진보는 이재명 대표 1인 독주고 그다음에 보수는 이제 춘추전국인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고민일 거예요. 왜 모든 조사가 30%대 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것만 보고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 일은 아니다. 왜? 모든 조사가 30%에 갇혀 있다. 이렇게 고민은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 시점에서 유의미한 부분이죠. 현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적합도 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좀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다만 현실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합하게 일단 이 순간에는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국민의힘에 사실상 비등비등한 이런 지표들을 보여줬던 주자들이 왜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 외면받고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정확하게 손절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나머지 잠룡들 대선 주자들도 정치적인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으로서는 그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